파출부는 퇴근 전 매일 내 방에 들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방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우리 사이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8월의 더운 날씨에도 윤선영의 마음 한편은 여전히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65의 나이 남편을 떠나보낸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지만 그 빈자리는 여전히 크기만 했죠. 참 답답하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선영은 텅 빈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운영하던 작은 반찬 가게도 적자만 늘어가다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 그녀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동네 곳곳에 붙어있는 구인 광고들을 유심히 살펴보던 선영의 눈에 한 장의 종이가 들어왔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게시판에 붙어있던 손글씨 광고였죠. 강남 단독주택, 혼자 사는 70대 남성분 댁 가사도우미 구함. 주삼회, 청소 및 간단한 요리, 전화문의. 선영은 종이를 뜯어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젊은 시절 교사로 일했던 자신이 이제 남의 집 청소를 해야 한다는 현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실 앞에서는 자존심도 사치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낮고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가사도우미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언제 한번 뵐까요? 며칠 후 선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강남의 한 단독주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3층짜리 벽돌집은 정갈하고 단아했지만 왠지 모를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마당의 화분들도 물을 받지 못해 말라 있었고 현관문 앞에는 며칠치 신문이 쌓여 있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키가 큰 노신사가 나타났는데 깔끔하게 빗어넘긴 은발과 정갈한 셔츠 차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고독함이 서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전화드렸던 윤선영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강혜준입니다. 들어오세요. 혜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들어섰어요. 집안은 놀랍도록 깔끔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건축 관련 상장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전문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죠. 하지만 어디서도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박물관처럼 정적이고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 월수금으로 오시면 됩니다. 청소와 간단한 요리 부탁드리겠어요. 혜주는 사무적으로 설명했지만 선영은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발소리를, 누군가의 목소리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이었죠. 선영이 부엌을 둘러보니 냉장고 안은 거의 비어 있었고 싱크대에는 컵라면 용기만 몇 개 쌓여 있었습니다.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내일부터 나와서 일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첫날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선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 집에서 느낀 적막감은 자신의 외로움과 닮아 있었거든요. 혜준이 마지막에 건넨 인사도 어딘가 아쉬워하는 듯했고 선영을 배웅하며 대문까지 나온 그의 모습에서 오래된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집에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곧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나 그들의 평온을 뒤흔들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월요일 아침 선영은 혜준의 집 문을 열며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일이지만 아직도 낯선 기분이었죠.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보니 혜준은 이미 일어나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 오셨군요. 잠이 별로 안 와서 말이죠. 혜준의 목소리에는 어젯밤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는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선영은 부엌으로 향하며 냉장고를 열어보았어요. 지난번에 장을 봐둔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는데 거의 손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침은 드셨어요? 아니요. 평소에 아침은 잘 안 먹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끼니를 거르다니 건강에 좋을 리 없었죠. 서둘러 쌀을 씻어 밥을 지었고 냉장고에서 꺼낸 배추로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집안에 퍼지자 혜주는 신문에서 고개를 들고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냄새였어요.
아내가 끓여주던 그 따뜻한 국물 냄새 말이죠. 30분 후 선영은 소반에 정갈하게 아침상을 차려 혜준 앞에 놓았습니다. 흰 쌀밥에 구수한 된장국, 간단한 나물 몇 가지와 김치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한 상이었어요. 드세요, 식기 전에. 선영은 상을 차린 후 부엌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같이 드시겠습니까? 선영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혜준의 얼굴에는 어색함과 기대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저는 이미 집에서 먹고 왔는데요. 그냥 혼자 먹기가 너무 적적해서 말이죠. 괜찮으시다면 같이 앉아 계셔도. 혜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말하는 것이었죠.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그릇에 밥을 조금 담아 혜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넓은 식탁에 두 사람이 앉으니 왠지 공간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혜준은 정중하게 인사한 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에 된장국을 마시는 순간 그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어요. 오랫동안 컵라면과 빵으로만 끼니를 때워왔던 그에게 이 따뜻한 국물은 그리운 추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입맛에 맞으셔서.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어갔어요. 혜준은 가끔 선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선영도 그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선영 씨는 언제부터 요리를 하셨습니까? 젊을 때부터요. 남편이 워낙 집밥을 좋아해서 매일 정성껏 해드렸죠. 선영의 목소리에 잠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혜준은 그 감정을 알아챈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아내가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밥을 다시 먹을 수 있을 거라곤 생각 못했는데. 식사를 마친 후 혜준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요리법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한 것이라도. 선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축사 출신의 이 단정한 노신사가 요리를 배우고 싶다니 예상치 못한 부탁이었어요. 정말이세요? 어려우실 텐데. 괜찮습니다. 혼자 사니까 기본적인 것은 할 줄 알아야겠더라고요. 혜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한층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 내일부터 간단한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혜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었죠. 식탁을 치우며 선영은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히 일하러 온 곳에서 이런 따뜻한 순간을 맞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곧 두 사람의 관계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것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선영이 혜준의 집에서 하루 일을 마치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을 때 갑자기 천둥 소리와 함께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장마철이라 비 소식은 들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쏟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 비가 오네요. 선영이 우산을 꺼내려는데 밖에서는 벌써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마당이 물바다가 되어갔고 하늘에서는 번개가 번쩍거렸어요. 혜준이 현관으로 나와 밖을 내다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나가시면 위험합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서 쉬시는 게 좋겠어요.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남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밖의 폭우는 점점 더 거세어졌고 바람까지 불어 우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집에 가야 하는데요. 3층에 빈 방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부담 갖지 마세요. 혜준의 진심 어린 걱정을 느낀 선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폭우 속에서는 집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혜준은 3층 작은 방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침대와 책상,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된 옷장이 있는 아담한 공간이었어요. 창밖으로는 굵은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수건과 여벌옷은 옷장에 있으니 편히 쓰세요. 혜준이 방을 나간 후 선영은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같은 지붕 아래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3년 동안 혼자 지내온 적막한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혜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겠어요? 잠이 안 오실 것 같아서요. 선영은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혜준은 따뜻한 유자차를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창밖의 폭우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간헐적으로 들리는 천둥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서 혜준의 얼굴이 평소보다 부드러워 보였어요. 선영도 긴장이 풀어지면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 오는 밤이면 아내 생각이 많이 나요. 함께 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곤 했거든요. 혜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어요. 저도 남편이 많이 생각나네요. 비 오는 날이면 걱정하며 기다리곤 했는데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눈에 담긴 외로움과 그리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이해였습니다. 가끔 무서워요. 이대로 혼자 늙어가는 게. 선영의 진솔한 고백에 혜준의 표정이 놀라면서도 따뜻해졌습니다. 그 역시 같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집에서 혼자 있으면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차를 마시다 잔을 내려놓으려던 선영의 눈빛과 혜준의 눈빛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랐어요. 오래도록 잊고 있던 감정이 갑자기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의 가슴이 젊은 시절처럼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65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혜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가슴이 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선영 씨. 혜준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혜준의 눈에는 오래도록 꺼져 있던 온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밖의 빗소리가 더욱 거세어졌지만 그들에게는 온 세상이 조용해진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인간적인 따뜻함에 선영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혜준도 마찬가지로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폭우는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순간이 곧 예상치 못한 시련의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 6시 선영은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곧 어젯밤의 일들이 생각났어요. 폭우,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그 달콤했던 순간까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65의 나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하룻밤 사이에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어젯밤의 폭우는 그쳤고 맑은 햇살이 젖은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분들도 비를 머금어 생기를 되찾은 모습이었죠. 부엌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영은 머리를 정리하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부엌에서는 혜준이 서투른 솜씨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일어나셨군요. 혜준은 선영을 보자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도 어젯밤 일로 인해 어색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남아 있었어요. 선영이 부엌으로 다가가자 혜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내밀었습니다. 토스트 2조각이었는데 한쪽은 너무 탔고 다른 한쪽은 덜 구워진 상태였어요. 옆에는 서툴게 만든 스크램블 에그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요. 서툴지만 괜찮으실까요? 혜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아침을 준비한 것이었죠. 비록 모양새는 어설펐지만 그 정성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남편과 아들을 위해 밥을 차려주기만 했는데 누군가 자신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 준 것은 처음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이야. 선영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혜준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의자를 빼주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서툰 아침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탄 토스트와 짠 스크램블 에그였지만 선영에게는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혜준도 선영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선영 씨가 괜찮으시다면 말이죠. 혜준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도 스며들었어요. 이 관계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나는 파출부로 왔는데 이게 맞는 건가? 선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혜준의 진심이 고맙고 따뜻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황혼의 나이, 사회적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혜준은 선영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낸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 일로 부담스러우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혜준의 솔직한 고백에 선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도 보였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선영 씨가 계시니까 이 집이 살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혜준의 말에서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색함은 있었지만 그보다는 서로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더 컸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선영은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려 했지만 혜준이 말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할게요. 선영 씨는 다른 거 하세요. 이런 배려가 선영에게는 더욱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파출부와 고용주의 관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선영이 혜준의 집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선영아.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선영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문 너머로 오랜 친구 박정분이 서 있었어요. 나이에 비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정분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선영은 당황하며 빨래 집게를 놓고 정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분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며 마당을 둘러보았어요. 넓은 단독주택과 정갈하게 가꿔진 정원을 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부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분은 이 근처 친구 집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우연히 지나가던 길이었는데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선영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선영과 연락이 뜸했는데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니 의외였거든요. 그때 혜준이 거실에서 나와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정분을 보자 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정분이 먼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혜준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둘이 아는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분의 말에 따르면 혜준의 아내가 살아계실 때부터 알고 지냈으며 그때 자주 와서 도와드리곤 했다는 것이었어요. 혜준은 예의상 미소를 지었지만 선영은 그의 표정에서 약간의 어색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분의 말에는 자신이 이 집과 오래된 인연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느껴졌어요. 마치 선영이 이 집에서 일하는 것이 어색한 상황인 것처럼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혜준이 예의상 차를 권했지만 정부는 거절하며 선영과 따로 얘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선영의 팔을 잡고 마당 한편으로 이끌었어요. 혜준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정분의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선영에게 여기서 정말 일만 하고 있는 것인지 혜준이 어떻게 대하는지 캐묻기 시작했어요. 선영이 당황하며 그냥 고용주와 파출부 사이라고 대답했지만 정부는 혜준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며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옆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집 파출부가 주인하고 이상한 사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선영은 귀를 의심했지만 며칠 전 정분과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그날 저녁 정분이 직접 선영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정분은 혜준이 원래 자신과 더 가까웠으며 그분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챙겨드렸는지 강조했습니다. 정분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파출부가 주인 집에 눌러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면 되겠느냐며
동네에서 다 수군거리고 있다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의 입에서 나온 독한 말들에 선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식에게도 손 벌리기 싫어서 혼자 견뎌온 3년, 이제는 친구마저 등을 돌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선영은 방 안에서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정분의 배신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거든요. 자식도 못 믿고 이제 친구까지 잃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선영은 뜻밖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혜준의 집 뒷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대문 쪽에서 정분과 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분이 혜준에게 저 여자를 조심하라며 파출부 주제의 주인한테 마음을 두고 있다고 모함했습니다. 하지만 혜준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려왔어요. 선영 씨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며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혜준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죠. 안도와 감동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분의 날선 반박에도 혜준은 더욱 확고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선영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어요. 그 순간 선영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진심으로 다가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이죠. 하지만 정분의 질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정분과의 일이 있은 후 선영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혜준의 집에 출근은 하지만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어요. 정분의 독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파출부 주제의 주인 행세를 한다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선영은 일을 하면서도 혜준과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함께 식사하자는 제안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서둘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죠. 마치 도망치듯이 말입니다. 혜준은 선영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연스럽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녀가 갑자기 벽을 쌓은 것 같았어요. 식사 시간이 되어도 혼자 드시라며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고 청소할 때도 혜준이 있는 곳은 피해서 다녔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영이 청소를 마치고 가방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선영 씨, 요즘 마음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혜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에 집중하려고요. 선영은 끝내 속내를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정분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감정이 선을 넘은 것 같아 부담스러웠거든요. 혜준에게 진심을 느끼는 자신이 정말로 파출부 주제에 주제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색한 분위기가 며칠 더 계속되던 어느 월요일이었습니다. 선영이 거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부엌에서 갑작스럽게 큰 소리가 났어요. 쿵 하는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선영은 걸레를 던지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혜준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한 손으로는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으로는 식탁 모서리를 붙잡으려 하고 있었죠. 혜준 씨, 어디가 아프세요? 선영은 급히 혜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혜준은 숨을 헐떡이며 말하기 어려워했어요.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고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숨이 안 쉬어져요. 혜준의 약한 목소리에 선영은 공황 상태가 되었습니다. 평소 고혈압과 심장질환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큰일이 났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혜준은 선영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평소에 티를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괜히 나 때문에 마음 쓰시다 병까지 생기신 거 아니에요? 선영은 자책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혜준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며칠간 냉랭하게 대했던 것이 후회되었어요. 선영은 울음을 터뜨리며 혜준을 부축했습니다. 일단 구급차를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혜준이 간신히 손을 저었어요. 병원에 택시로 가요. 선영은 서둘러 택시를 불렀습니다. 혜준을 부축해서 겨우 택시에 태우고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혜준은 계속 가슴을 짚고 있었고 선영은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꼭 괜찮으실 거예요. 선영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혜준에게 하는 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혜준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이죠.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혜준을 진찰한 후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의 전 단계였고 혈압도 위험할 정도로 높았어요. 환자분이 최근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나요? 혈압 조절이 안 되고 있고 심장에도 무리가 온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에 선영은 더욱 자책했습니다. 정말 자신 때문이었구나 싶었어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곁에서 잘 돌봐주셔야 합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의 당부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혜주는 더 이상 자신이 일하러 오는 곳의 고용주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병실에 누운 혜준을 보며 선영은 다짐했습니다. 정분의 말이 뭐가 중요한가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뭐가 중요한가요? 이 사람이 아프면 자신도 아프고 이 사람이 슬프면 자신도 슬픈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이 위기가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사실을 선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병원 2층 병실에는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하얀 침대 시트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운 혜준 곁을 지키는 이는 선영뿐이었습니다. 입원한 지 사흘째가 되었지만 혜준의 가족이나 친척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선영이 연락처를 물어봤지만 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고 형제들과는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선영은 매일 새벽 6시에 병원에 와서 밤늦게까지 혜준을 돌봤습니다. 간호사가 해주는 것 외에도 세심한 부분까지 챙겼어요. 혜준이 먹기 쉽게 죽을 끓여와서 한 숟가락씩 떠먹여주고 손수 수건을 적셔서 이마와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혜준은 처음에는 미안해했습니다. 파출부로 고용한 사람에게 이런 간병까지 받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선영은 그런 혜준의 걱정을 일축했어요. 지금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어서 회복하시는 게 먼저죠. 선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혜준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서 단순한 동정이 아닌 깊은 애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오후 혜준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혈압도 안정되었고 가슴 통증도 거의 사라졌어요. 의사는 이틀 정도 더 안정을 취하면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선영이 혜준의 저녁죽을 데워오려고 할 때 혜준이 그녀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선영은 놀라며 혜준을 바라보았어요. 선영 씨. 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평소보다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혜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선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혜준의 모습이 이전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이대로 죽게 된다면 선영 씨를 다시 못 본다면 어떡하나 하고요. 혜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이런 간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소중했어요. 선영은 혜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하지만 여전히 약한 그의 손길이 전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혜준 씨가 쓰러지셨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분의 말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확신이 섰어요. 친구가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나도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선영의 고백에 혜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간 창백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죠? 후회하지 않으실 거죠? 네, 절대 후회 안 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실의 차가운 공기도 이들의 따뜻한 마음 앞에서는 무력해졌어요. 선영은 혜준의 이마에 난 주름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혜준은 그 손길에 눈을 감고 편안했어요. 이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두 사람 모두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게요. 선영의 다짐에 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선영 씨를 지켜드릴 거예요. 그날 밤 혜준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선영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안정감 때문이었어요. 선영도 의자에 앉아 혜준의 잠든 모습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선영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권했지만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여기 있고 싶어요. 병실 밖으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어와도
두 사람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확실히 확인한 이 밤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혜주는 건강을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의 당부대로 무리하지 말고 안정을 취해야 했지만 선영이 곁에 있어 마음만큼은 편안했어요. 퇴원 후에도 선영은 매일 혜준의 집에 와서 약을 챙기고 몸조리를 도왔습니다. 어느 화창한 5월의 오후 혜준은 선영에게 마당으로 나오자고 했습니다. 마당에는 봄꽃들이 만개해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어요. 선영은 혜준이 왜 갑자기 마당으로 나오자고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혜준은 선영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영은 깜짝 놀라며 혜준을 말렸어요. 혜준 씨, 뭘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혜준은 작은 상자를 꺼내 선영 앞에 내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혜준의 눈에는 진심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혜준의 진심 어린 청혼에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65의 나이에 이런 순간을 맞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 대문이 벌컥 열리며 정분이 나타났습니다. 정분은 혜준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결혼은 말도 안 됩니다. 정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영은 당황했고 혜준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정분의 얼굴에는 질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혜준 씨,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는 돈 때문에 접근한 거예요. 정분의 악의적인 말에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혜준은 정분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분 씨, 그만하세요. 이 사람은 앞으로 제 아내가 될 뿐입니다. 혜준의 확고한 선언에 정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침 소란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준은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윤선영 씨와 결혼할 예정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곱지 않은 시선들도 있었지만 혜준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선영을 향해 다시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선영 씨, 대답해 주세요. 선영은 주변의 시선들을 의식하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혜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정분의 질투도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영의 대답에 혜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이제는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겠어요. 혜준 씨와 함께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혜준은 일어나서 선영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소박한 반지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것이었어요. 정부는 분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결국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지만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혜준과 선영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선영의 말에 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는 거죠. 그날 오후 마당에 핀 봄꽃들이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듯 향기롭게 피어 있었습니다. 65과 70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청춘처럼 설레고 있었어요. 황혼의 사랑을 당당히 선택한 두 사람에게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시선을 이겨내고 찾은 진실한 사랑,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간직할 보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황혼의 사랑에도 어김없이 질투와 방해가 찾아오지만 결국 서로를 믿고 지켜낸 마음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됩니다. 나이를 핑계로 사랑을 멈추는 건 우리 스스로에게 내리는 금지령일지도 모릅니다. 늦게 시작한 사랑일수록 더 귀하고 더 용기 있는 선택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따뜻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이야기가 더 큰 울림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